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부동산 투자자들 뒷목 잡을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호재는 사라지고요, 악재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하나가 부동산 시장을 뒤집었어요.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요, 안전진단 면제는 사실상 철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재건축 관련 규제는 당분간 윤 정부에서 안 건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했나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집값이 떨어지면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강조를 드렸지만요, 부동산 시장 과열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양립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이런 한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후부터, 그리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마치 규제가 다 풀린 것처럼 과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가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찝어버려요. 그러면서 실제 1기 신도시와 노원 초기 재건축 등이 엄청난 거래량이 보였고, 일부에서는 전고점 찍고 올라갔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의 상승 공식을 기대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상승 패턴이었다? 일단 1분기 때는 매매감 약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확대와 상승세 확대, 과열로까지 이어지고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순환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식이 맞으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금리가 기존보다 더 낮거나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어야 호재를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월 14일 날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로써 예금 금리가 2% 시대예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2분기하고 3분기에 금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2분기 때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1.5% 정도가 되잖아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경계할 수준의 금리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공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그럼 4월 아파트 거래량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4월 25일 기준으로 407건이 등록됐습니다. 아직 등록 가능한 기간이 한 달하고 한 5일 정도 되니까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비교해 봅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11월 거래량이 401건으로 거의 유사해요. 그럼 4월 아파트 거래량이 11월 달과 유사하겠네? 11월 아파트 거래량 얼마? 1360건,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거죠. 여전히 대부분의 매수자가 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요, 이거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수요 증가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전히 많은 단지에서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가 됐거든요. 5대 은행 가계대출 추이가요, 작년 12월부터 계속 감소세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21일 기준으로 0.3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주변에서 계속해서 대출 규제 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부터 무디스, 그리고 IMF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외부에서 시선 보는 것 말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출 80% 해주면서 집 사러 가면 악마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뻔해요. 일단 공약을 했으니까 대출 규제 완화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방안은 중저가 아파트 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의 LTV 규제 완화 부분이에요. 일정 금액 이하의 아파트가 처음으로 주택 살 경우에 대출을 많이 해줄게. 근데 이거는 이미 최대 70%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거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죠. 그리고 차주들도 다 알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매일 도배가 되고 있는데 어떤 강 큰 사람이 지금 주택가격에 80%를 주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아무리 실거주 목적의 내 집을 사더라도요, 수요자들은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어야 사요. 자, 결국 호재는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악재가 계속 커져요. 자, 오늘 코스피가요 1.76%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 1657포인트까지 하락했어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인상 우려 부분과 또 하나 지금 중국의 베이징 봉쇄 이야기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2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악재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경계하는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제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워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연준은 최대한 빨리 중립금리로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립금리 자체를 시장이 생각하는 2.5%에서 3.5%로 올릴 거란 우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중립금리 상향이 먼저고 그에 맞추기 위해서 0.75%포인트 인상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데, 야, 이거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 주장한 거라서 굳이 이게 연준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아니잖아. 문제는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잖아요. 그 뒤이어서 나오는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거나 기존 수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면 자꾸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이게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한국에서 또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자, 안동영 서울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올해 물가 4%, 성장률 2.5% IMF가 전망했죠. 그렇게 된다면은 중립 실질 금리가 최소한 4% 후반은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질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최소한 기준금리가 2.5% 이상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고, 2.5%가 되려면요, 남은 회의가 5번인데 그중 4번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요,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자, 기사가 어떻게 떴다? 물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 5월 금리 인상 무게 실리나. 왜냐면은 첫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기조로 봤을 때 지금까지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물가 불안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5월에 FOMC에서 빅스텝 또는 그 이상이 될 때 자본 유출이든 환율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자본 유출까지 보고 물가까지 봐서 5월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50원대를 돌파했잖아요. 외환 당국이 개입을 했는데도 이게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게 되면 수출 기업한테 호재지만, 이게 통화 당국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는 부분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5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왜? 5월달과 6월달에 연속해서 빅스텝 이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6월달에 금통위가 없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계속 금리 전망이 바뀌고 있거든요. 2월 금통에서 연말 기준금리 시장 전망이 1.75%에서 2%였고 이주랑 오늘 총재도 확인을 시켜줬었어요. 그런데 4월달에 금리 올리고 나서 연말 기준금리 시장 전망이 2%에서 2.25%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말 기준금리가 시장 전망이 2.25%에서 2.5%까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금리 올려도 집값 안 떨어진다. 투자자는 대출 안 받았잖아. 그리고 실수요자, 내 집에 잘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자 올라갔다고 가족이 사는지 안 팔지 않겠냐. 금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집값은 공급에 부족해서 오른 것이고 여전히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잠실 아파트 전세 시장 하나 볼까요? 지금 잠실에 엘스 아파트에 있습니다. 전세 매물 봤더니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11억에서 11억 5천에 좀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작년에 전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5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값이 4억 넘게 하락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세나 매매 모두 다 금리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는데 이 두 가지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전세든 매매든 가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만기가 존재하다 보니까 좀 그 만기 가까워서 수요자가 나타나면 가격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보다 지금 전세 시세 하락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역전세난이 없나요? 야, 전세 가격이 4억이 떨어졌는데 왜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겠죠. 왜냐면은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같거나 더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 2020년 2월과 3월에 이 엘스 아파트 전세 시세가 11억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11억 5천이나 12억에 계약했으면 전세 가격 올린 상태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게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자 여기 높게 계약된 거 보이시죠? 13억대에서 15억대에 거래된 것들, 얘네들이 10월 달부터 만기가 다가와요.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14억에서 15억에 전세 계약했는데 지금 전세 시세가 10억이야. 집주인은 어디서 4억 5억 가져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 때문에 이 역전세란이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팔아야 되는 매물이 많을 때 하락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66,000원대가 됐습니다. 이거 10만 전자를 노렸던 삼성전자 한때 96,800원까지 갔죠. 이런 결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버틸 수가 있을까요? 내년부터 무주택자한테 큰 기회가 옵니다. 왜? 이 역전세라는요 급락 요소이기 때문에 초급매를 잡으면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이런 기회가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많이 쌓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로요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이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